그래서 이제 폴란드 문제가 되게 중요했고요. 그래서 런던에서 여러 사람 만든 라살이 중요한 사람이라 그랬죠. 이 라살은 왜 중요하냐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그 독일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독일 혁명에 관여할 수 없었는데 라살은 독일에서 계속 살고 있었고 또 독일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널리 알려진 사람이죠. 라살을 통해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독일 혁명에 관여하고자 하는데 초창기에는 라살이 마르크스의 얘기를 잘 들었지만 라살이 유명해진 후에는 마르크스 얘기를 잘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삶은 되게 그 낭만적인데 혁명가지만 죽게 된 거는 연적과 1대1 결투. 유럽의 중세 때 보면 결투를 많이 하잖아요. 서로 총으로 쏘는 그 결투를 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라살이 이 결투에 관한 자기가 결투가 열려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마르크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그건 시대착오적인 거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결국 결투로 죽습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그 엥겔스의 도움으로 1850년에 조금 살기 좋은 데로 가요. 그나마 좀 난 데로. 그러다가 또 유산을 받아서 가보면은 아주 가난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좀 이따 나오는데 마르크스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얘기는 첫째는 마르크스가 혁명의 지도자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기 때문에 뭐 자식도 많았기 때문에 방이 여러 개 있는 집이 필요했고 생활비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씀씀이가 좀 해뻤습니다. 마르크스가 그 지역에 어떤 데는 마르크스가 살던 지역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어떤 데는 이제 재건축한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경제적으로 그 어려움을 언제 벗어나냐면 그 엥겔스가 자기 아버지가 죽으니까 공장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현찰로 만들어가지고요. 마르크스에게 죽을 때까지 연금을 줍니다. 그때 이후에 그 마르크스 말년에는 상대적으로 좀 경제적 여유가 있어. 그리고 엥겔스가 맨체스터에 있는 공장을 팔아버리고 아예 마르크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런던에 마르크스 근처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시기를 보게 되면 1849년에 런던에 왔는데 1852년까지는 공산주의자 동맹 일을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1852년 그 이후부터 1864년까지는 주로 이제 그 자본론을 쓰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리고 1864년에부터 1873년까지는 국제노동자예요. 이 국제노동자협회는 나중에 이제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국제노동협회를 창설을 주도했고, 근데 이때 이미 이제 몸이 그렇게 그 충분히 건강하지도 않고 또 67년 자본론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대회에 참석한 거는 두 번입니다. 1871년과 1872년 이 대회 두 번 참여했고, 나머지는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요즘으로 치면 의장 이런 거였는데 대독을 많이 했다. 국제노동자협회가 생긴 계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런던에서 이제 폴란드의 혁명, 민족해방전쟁, 이 폴란드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 그러면 이번 기회로 국제노동자협회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처음에는 블랑키의 무정부주의자, 그다음에 바쿠닌의 봉기주의, 풀동의 소부르주아. 이 풀동도 무정부주의인데 얘는 혁명을 통한 무정부주의가 아니라 협동조합, 정치 투쟁을 거부합니다. 정치 투쟁을 거부하고 협동조합을 하자. 평화적으로 한 거죠. 혁명 전략이 없는. 반대로 바쿠닌은
이게 그 봉기, 이 평화가 아니라 무분별한 봉기주의입니다. 블랑키하고 유사합니다. 마르크스는 이런 무분별한 봉기주의에 대해서 반대한다 했죠. 그거 이제 이렇게 무정부주의나 봉기주의는 좌익이죠. 좌익기회주의. 그 다음에 이런 또 봉기를 거부하고 평화적인 방식, 협동조합 이런 거는 이제 우익기회주의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점차 극복을 하고 노동자 혁명사상을 정립하는데, 노동자 혁명사상을 정립하는 계기는 그 파리 꼬민 이후에 그게 더 강력해집니다. 이 당시에는 노동조합이라는 게, 오늘날 노동조합이라는 그런 형태가 법적으로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불가능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왜 불가능하냐면 루이 라폴레옹이 집권을 하면서 노동자에게 약간 친노동자 정책을 썼지만 노동조합을 합법화시켜주지는 않았어요. 약간의 자율성은 좋지만 합법화시키지는 않았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제 노동조합이 결사금지로 어려웠고 친목단체 수준이었는데, 국제 노동자협회를 통해서 이제 마르크스가 노동조합도 만들어야 되고 노동자당도 만들어야 되고 이것들이 서로 따로따로 있어야 된다.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된다. 다만 당이 노동조합을 정치적으로 지도해야 된다는 노동계급 자기 해방이론. 노동자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역량으로 해방돼야 된다는 건데, 이를 정립하면서 점차 유럽에서 그 노동조합을 합법화시킵니다. 파리 꼬민 이후에 프랑스도 이제 루이 라폴레옹이 무너지고 나서 노동조합을 합법화시키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당이 성립하는 과정, 그런 국제적인 과정에 국제노동자협회가 역할을 한 거고, 마르크스가 거기에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국제노동자협회는 처음에는 노동조합과 당이 혼합된 모호한 상태였는데, 이제 그 점차 노동조합과 당을 세우고 이 양자가 구분되는 이런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성과가 있게 된 거고요. 그리고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죠. 근데 이 시기 때 역시 또 이제 그 봉기주의자, 무정부주의자들이 국제노동자협회를 장악하려고 하는데, 마르크스는 이제 이들에게 대항하는 것. 이미 국제노동자협회가 어느 정도 자기의 역할을 했고 또 이들에 대항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건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이들한테, 무정부주의들한테 국제노동자협회를 넘길 바에야 이거를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게 낫지 않냐. 뉴욕으로, 본부를 뉴욕으로 옮겨서 사실상 해산시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자 동맹도 자기가 해산시키고 국제노동자협회도 자기가 해산시키는데, 반대파에게 넘겨줄 바에야 조직을 해산시키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국제노동자협회가 제1 인터내셔널이고요. 그 이후에 1800년도 말에 1889년인가요? 제2 인터내셔널이 생깁니다. 이거를 계승한 겁니다. 그래서 제1 인터내셔널은 누가 지도하냐면 마르크스의 사상을 이어받은 독일 3인당이 지도하면서 1차 대전 직전까지 존재했고, 제3 인터내셔널은 소련이 냉전 시기에 냉전 시기가 아니 소련이 그 2차 대전 직전까지, 1차 대전과 2차 대전 직전까지 제3 인터내셔널이 존재했고, 2차 대전 이후에는 그 냉전 시기에는 이렇다 할 인터내셔널은 없었지만 제4 인터내셔널, 소련이 주도하는 그런 명백한 인터내셔널도 없지만 제4 인터내셔널이라서 트로키주의가 좀 있었습니다. 막스는 이제 1883년에 사망하는데, 이 사망하기 직전 10년간의 건강이 매우 악화돼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독일 3인당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라사를 통해서 관여를 하다가 이게 여의치 않으면서 리프크네프트
베벨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독일 3인당에 관여하게 됩니다. 카우츠키도 실제로 이제 그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만나고 영향을 받고 합니다. 노년기에 쓴 작품 중에서는 고타강령 비판, 이거는 이제 라살레파와 마르크스파가 통합을 하는데 라살레파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라살은 그 의회주의 그 선거만 주장하고 심지어 그 노동조합도 불필요하고 파업도 불필요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마르크스는 의회 투쟁도 필요하지만 노동자의 그 노동조합이나 총파업도 필요하다면서 이걸 비판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산당 선언이 계속해서 여러 나라에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눈여겨볼 러시아판이 번역이 되는데, 1882년 막스가 이제 죽기 직전이니까 이 항상 그 책이 번역이 될 때는 서문을 씁니다. 그런데 원래 썼던 시기와 서문이 썼던 시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저자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러시아판을 하게 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러시아의 농촌 공동체 미르가 있는데 이 농촌 공동체가 바로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갈 수 있는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에서 먼저 혁명이 일어나고 그것이 유럽 혁명에 파급돼서 양자가 보완된다면 러시아는 그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 사회주의로 갈 수 있고, 그럴 때 바로 이제 농촌 공동체가 공산주의적 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 말년에 마르크스는 그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를 규명하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생산 양식 이전의 생산 양식이라고 해가지고 로마, 게르만, 그다음에 아시아적 생산 양식, 이런 것들이 정치경제학 비판 6강에 나오는데, 로마나 아시아적 생산 양식 이전에 공산주의 사회, 원시 공산주의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당연히 인류학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원시 공산주의 사회를 연구하면서 거기에 그 어떤 가능성, 공산주의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오늘날 자본주의보다 더 낫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 그다음 모건의 고대사회, 모건의 고대사회는 이제 여기서 나온 것처럼 가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가족, 시족, 국가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고대사회는 원시 공동체 사회를 연구하는 겁니다. 여기에 감명을 받아서 노트를 작성하고 자기 의견도 내면서 엥겔스에게 이게 내가 죽더라도 이 작업을 좀 완수해라 그래가지고, 엥겔스가 마르크스가 발췌한 것과 마르크스의 주장,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나온 책이 이제 가족, 사회재산, 국가의 기원.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책이죠. 특히 가족의 기원, 결혼제도에 관한 기원이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요점은 뭐냐면, 자본주의 생산 양식 이전에 봉건제가 노예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자본주의도 봉건제나 노예제처럼 시대를 초월하는 게 아니라 한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시대가 바꾸면 자본주의 생산량도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이지 않다. 사적 소유라는 것은 역사적 산물이지 폐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1대1의 배우원,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1대1의 배우원, 이런 배우원이라는 게 가족제도가 일부일처제가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적인 가족제도인데, 그 다음에 부권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 이전에 군혼제, 집단혼이죠. 집단혼이라는 거는 가족 대 가족끼리 혼인하는 거, 그 다음에 부족과 부족끼리 이렇게 혼인하는 걸 말하는 거지, 뭐 부인 여러 명, 남편 여러 명이 동시에 혼인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이제 집단혼이 아니라 초기에 결혼 주제가 아예 없을 때 결혼이라는 거 없이 어떤
불특정인 거 어떤 성적인 결합을 맺는 그런 거지 명백한 혼인제도는 여기서 군혼이라는 거는 결혼제도가 성립된 이후에 집단과 집단 간에 그러니까 겹사돈 맺는 거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뭐 북권 사회의 일부 사회에서는 무권 사회가 있다는 걸 밝혀서 역시 부르주아 가족제도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역사적 산물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족제도는 항상 똑같은 건 아닙니다. 어떤 데는 모권에서 북권으로 넘어가고 어떤 데는 이제 바로 북권으로 넘어가고 어떤 데는 아직도 모권 사회인 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가족제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제도와 마찬가지로 그거를 밝히고자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앵겔스에 따르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비로소 경제적인 그 필요성이 아니라 순수한 애정으로만 가족이 맺어질 것이고 그때 비로소 양성의 평등이 실현된다. 또 국가에 관해서는 국가가 외부에서 강제된 것이 아니라 시족들의 투쟁과 결합, 통합을 통해서 내적으로 발전한 것을 밝혔습니다. 계급과 마찬가지로 부르주아 계급도 역사적 산물이죠. 국가 역시 역사적 산물이고 그래서 그 역사적 조건, 계급 지배가 사라지면 국가도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사라져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생산자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연합을 기초로 한다. 이 사회에서는 더 이상 국가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유로운 생산 공동체의 연합이 더 정확한 거예요. 여기 생산자들을 하면 개인만 되는 거 똑같잖아요. 이제 아소시아시옹이 되고 이런 여러 아소시아시옹이 모여가지고 더 커다란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유로운 생산 공동체들의 연합 이렇게 됩니다. 마르크스의 사적인 삶을 보면 수입은 연간으로 보면 중간 정도는 되었어요. 근데 불규칙적이 어려웠고 아까 말한 것처럼 씀씀이가 많았다. 수입 자체가 적은 것보다는 씀씀이가 많았고 또 저축을 하지 않고 돈이 생기면 쓰는 무절제가 좀 있었다. 이 무절제는 청소년기부터 무절제가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당국의 추적을 피해서 가명을 많이 썼다고 그래요. 집을 얻을 때도 가명을 얻었고 별명은 수염이 유명하죠. 수염 때문에 무어사람, 무어인이다 이렇게 했고 반면 앵겔스의 별명은 장군이. 왜 장군이냐면 앵겔스는 4차례 그 전투에 실제로 참가했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혁명이 되면 노동자 군대를 지휘하겠다 이러면서 자기는 이제 장군이다 그러면서 맨체스터에서 하면서 사냥도 하고 말도 타고 하면서 어떤 군사적인 측면, 군사적인 스포츠에 관심이 많이 있다. 아까 말했지만 마르크스는 총 자식을 7명을 낳았는데 성인으로 성장한 건 딸 셋만 성인으로 성장. 죽은 아이들은 몇 살 죽었냐면 10살 때, 1살 때, 1살 때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도 있다. 이 당시에는 아동의 사망률이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질병으로 죽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질병에 걸렸는데 치료할 수 있는데 치료를 못해서 죽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마르크스는 자기 부인이 데려온 가정부가 있어요. 부인이 귀족이라 그랬죠. 그래서 가정부를 데렸어요. 하녀를 데려온 거죠. 하녀.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이 하녀가 애를 낳는데 마르크스 관계에서 사생애라는 그런 일설이 있는데 최근 연구에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져요. 마르크스의 건강을 보면 이제 청년기 때부터 건강이 안 좋은데 영국의 이제 산업혁명 때문에 기후가 안 좋죠. 수질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종기와 피부병은 평생 동안 달고 다니고 이미 30대에 간과 쓸개가 안 좋고 60대에 이르러서는 온몸이 다 아프죠. 그래서 이제 60대에 이르러서는 제대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식생활은 편식이나 기름기를 많이 먹었다고요. 술과 담배도 끊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앵겔스가 건강을 위해서 그 생활 습관을 바꾸라고 여러 번 충고를 했는데 그 충고를 잘 받지 않았고 성격은 이제 논쟁을 좋아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었지만 고집이 좀 되게 강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 입장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이제 좀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고 했죠. 주변 사람들하고 이제 성격 차이는 아니지만 노선 차이지만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노선 차이가 있으면
논쟁을 해가지고 분명히 그 노선 차이를 그 확인하고 자기 노선을 관철하는, 좋게 말하면 단파성이라는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좀 자기 주장이 좀 강했다고 합니다. 노년에는 자주 그 요양을 많이 다녔고 병원도 많이 다녔고요. 그러다가 이제 1881년 부인이 먼저 사망한 후에 마르크스도 15개월 동안 앓다가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르크스가 묻힌 그 묘지에 가봤었는데요. 이 묘지에는 이제 그 부인이 먼저 묻혔고 마르크스가 묻혔고 그 이후에 또 마르크스의 가족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장을 했어요. 손자도 묻혀 있고 그 기념석상, 그러니까 이제 가면은 기념석상인데 원래 기념석상에 있던 마르크스 묘지에 묘는 옮기고 그 자리에 기념석상만 남고 실제 묘는 부인과 손자가 같이 묻혀 있어서 그 옆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석상 위에 이제 공사사건의 마지막 문장이 써 있고 이제 humboldt 대학에 써 있는 철학자는 세계를 지금까지 해석했으나 중요한 것은 생명을 번역하는 거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스 소련이 무너지고 나가지고 이 레드 컴플렉스, 소련의 반감, 공산주의 반감이 있어서 낙서를 하거나 아니면 석상을 망치로 부시거나 이런 식으로 그 훼손이 있습니다. 이런 훼손. 근데 이거 이제 공산주의 상징물에 대한 이런 우익들의 테러들이 여러 곳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날 갔을 때 누군가 A4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마르크스의 묘석은 파괴할 수 있으나 그의 사상은 파괴할 수 없다고 이렇게 A4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그 석상 밑에 묘석에죠, 비석에다가 누가 붙여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는 사망할 당시까지 무국적자. 왜 무국적이었냐면 자기 조국 프레이션에서 추방당했죠. 국적을 상실했어요. 벨기에, 프랑스에서도 추방당하고. 그래서 프레이션은 국적 회복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다른 혁명가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진보적이었던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당했습니다. 무국적자가 좋은 점이 있어요. 무국적자가 좋은 점이 뭐냐면 처벌할 수 없다. 자기 나라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안 하기 때문에 추방을 합니다. 그래서 추방을 많이 해요. 처벌을 안 해요. 지금 묻혀있는 묘지는 불가지론자, 무신론자들이 묻혀있는 묘역이 따로 있대요. 거기에 이제 묻혀있다는 거고, 장례식 때 많은 사람은 오지 않았던데 10명 정도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프크네트는 이제 마르크스의 제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동지들, 그 가족들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영향력은 처음에는 라셀레나 리프크네트, 벨베를 통해서 독일에 제일 많이 미쳤고 그게 독일 3인당에 태동하는 데 기여를 했고요. 초창기에는 프랑스의 영향력은 없었지만 마르크스의 사위가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점차 프랑스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당연히 이제 러시아는 이제 레닌에서 많이 미치고, 그렇지만 영국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많은 영향력을 확산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그 빚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래서 빚을 피하거나 요양을 위해서 이제 그 엥겔스의 맨체스터 집에 자주 가가지고 수지나 몇 개월간 머물게 됐다. 그래서 엥겔스가 마르크스를 평생 돌봐준 겁니다. 경제적으로. 엥겔스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마르크스가 죽은 후에 마르크스의 딸이나 사위, 손자, 그리고 가정부, 사생아까지 죽을 때까지 돌봐줬고, 죽을 때 재산을 골고루 나눠줬는데 죽을 때 재산이 오늘날 뭐 대충 하면 50억 정도 됐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었을 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동지들한테 다 나눠줬답니다. 이게 이제 그 동상에는 실제 마르크스가 묻혀있지 않고, 그 실제 마르크스가 묻혀있는 거는 그 동상 뒤편에 부인과 손자랑 같이 묻혀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진을 같이 이렇게 찍은 겁니다.
영국에서는 마르크스주의보다는 그 삼인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영국 노동당이 개량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비안 삼인주의, 사회복지제도를 많이 주장한 거죠. 여기에 많이 붙였습니다. 런던에 가면 이제 마르크스 기념관이라는 게 있어요. 크지는 않은데 어쨌든 여기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곳은 1872년까지 마르크스가 살던 시절이죠.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그 스쿨 자선학교로 이용되다가 이후에 그 마르크스를 기념하는 기념 장소로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여기 가면은 레닌이 영국에서 망명했던 레닌이 유럽에 망명 여러 곳 다녔는데 여기서 레닌이 이스크라 기관지를 여기서 작성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그 연구가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사들여서 마르크스의 기념관으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마르크스 도서관이자 기념관이라고 하죠. 기념관이라고 하죠. 기념관. 마르크스 기념관.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1933년 마르크스 사후 50년을 맞이해서 영국의 노동당, 공산당, 사회주의자들이 기념관을 세우기로 해가지고 이거를 설립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매일 저녁 제가 갔었는데 그날 밤에도 저녁에도 노동자를 위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마르크스에 대한 책, 기념품 및 그 책 중요한 거는 여기에 그 아까 말한 뉴욕 트리뷴지 그걸 다 모아뒀더라고. 마르크스가 쓴 뉴욕 트리뷴지 기사가 있는 뉴욕 트리뷴지 신문을 다 모아뒀다. 그거는 되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르크스의 런던 생활을 했고 다음에는 이제 마르크스가 런던에서 주로 했던 자본론 연구라든지 그 다음에 국제노동자협회라든지 이런 거를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